네,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같이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어떤 생각 갖고 오늘 시장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 살펴볼 종목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흔들렸거든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야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변동을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하는 자리인가 싶었는데 뉴스가 또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올라갑니다. 원정계의 TSMC다라는 소리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구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어제의 변동이 기회였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네. 지금 자리부터는 좀 느긋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사실 아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 체코 노이즈 나온 날부터 해서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항상 주식은 그렇잖아요. 많이 오른 게 항상 악재인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 템포 좀 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처럼 일단 올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4만 원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올선을 회복을 했다가 이탈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월봉 보면요. 이제 시작입니다. 월봉 보면 이제 고개를 내민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전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SMR도 그렇고 양쪽 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경수로만 봤을 때는 한전기술이 대장이었지만 이제는 대장이 바뀌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느긋하다라는 네네. 말이 앞으로 쭉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네. 모아가자라는 느긋함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유럽 쪽 같은 체코를 제외하고 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슬로베니아, 핀란드 뭐 약간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추주를 바닥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관성도 있는 것들이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증기 발생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했던 이 원전의 증기 발생기 공급이 이루어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가능성이 거의 뭐 9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SMR 쪽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만 시작이 되면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제일 빠른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미 작업 지시서를 수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매출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 충분히 나왔고 이제는 뭔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증명할 필요가 지금 뭐 ISMR 같은 경우는 2025년으로 전력 생산 목표를 변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전력 생산 목표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뭐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텍사스에 SMR 건설 승인 요청도 한 상황들이고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 올해 내년 요 기간에 프로젝트가 스타트가 될 거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증설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어떤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진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 기대하면 앞으로 실적 그리고 숫자가 잡힐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전까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와 함께 간다면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선과 방산을 통해서 봤듯이 지금 기대 영역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급하게 어제 놓쳤다고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없겠다. 여유롭게 보겠습니다. 그럼 정리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네. 빠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마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관망 스탠스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어제 그렇게 빠졌을 때도 프로그램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종목으로 현재 찍혀있는 상황. 거래 대금도 삼성전자보다 더 높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대표님께서도 장기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 구간은 약간 피해 있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참전도 무리 없다라고 보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급하게 참전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거는 뭐 기관이랑 그리고 외국인들 같이 끌어올린 건 맞습니다만 기관들이 조금 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뭐 투신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기관 쪽에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물량을 그나마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급의 이탈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좀 기관 쪽에서 담기 시작을 그랬을 때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시세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도 뭐 매도를 한다던가 차익 실현을 조금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좀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격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장기적인 사이클이라던가 장기적인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급하게 좀 빨리 올라온 만큼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 생각은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놓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비중을 채우고 싶다던가 좀 그렇게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조정 시에는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전 전 저점 구간이 한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계속 바닥을 잡을지 좁은 박스권을 만들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방을 조금 허락을 하면서 좀 큰 박스권을 만들지 그건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였었기 때문에 5일선을 만약에 좀 이탈하고 한 2, 3일 정도 회복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비중 축소로 일단 대응을 하시고 그 밑에 단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자리가 오게 되면은 그럴 때 더 담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적 이슈 혹은 시장의 대외적인 이슈 때문일지라도 만약에 변동을 하방 쪽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큰 기회로 노려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근데 다만 그거를 지금 섣불리 어디다라고 잡기에는 좀 모호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박스를 어디서부터 이제 만드는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고개 내민 거다라는 의견에서는 두 분 모두 의견이 동일합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를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어제 반도체가 다 같이 갈 때 이스페타시스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은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그 밸류업 지수에서 좀 빠지게 되면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좀 존재감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체인 쪽으로는 다시 기회가 있는 시장인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는 작년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가 언제냐면 이게 딥시크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고성능 AI에서 가성비 AI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벌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어떤 유행이라든지 트렌드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부터 공교롭게도 엔비디아도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다음은 누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코로나 때 우리 애플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엔비디아로 관심이 넘어가게 되면서 애플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잘 벌고 AI가 트렌드가 맞지만은 이게 고성능 AI에서 가성비 AI로 넘어간 것처럼 아마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새로운 대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어디를 보냐면은 딱 두 가지만 봤어요.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57%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성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난 분기 때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당 순이익이 82%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 2024년만큼의 어떤 효과는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200% 성장, 150% 성장, 80% 성장, 57% 성장. 그러니까 성장폭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퍼센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매출 부분을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73%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는 393억 달러거든요. 근데 3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아마 실적이 잘 나왔다 평가를 하게 되면서 반짝하겠지만 이제 다음 분기에 어떤 총 마진이라든지 총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가이드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엔비디아 효과는 앞으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모멘텀은 그건 것 같아요. 주주환원. 네. 유상증자 논란을 좀 식히기 위해서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증시 부양책 뭐 지수와 관련돼 갖고 상승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스페타시스도 그런 흐름을 과연 타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아마 추가 상승 가느냐 아니면 여기 주가 정체되느냐 아마 이렇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중립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쪽으로 좀 묻힌다면은 오히려 좀 더 상승, 돌파를 시킬 수 있는 구간인데 네, 그렇죠. 지금 본업 가치만으로 봤을 때는 탄력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네. 점에서 관망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좀 살아나는 기분이 느껴지고는 있는데 이스페타시스 워낙 노이즈가 작년에 많았었던 기업인지라 지금 딱 차트적으로 봐도요. 박스라인 상단부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네. 이주연 대표님께 여쭐게요. 4만 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만 5천 원까지가 늘 저항으로 부딪혔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은 돌파하는지가 더 중요한 걸까요? 네, 돌파하는 게 지금은 좀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돌파를 일단은 성공을 해줘야 전고점을 좀 트라이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페타시스를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만약 지금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돌파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저점 구간 뭐 38,000원이라던가 37,500원 정도 밴드 사이를 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좀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박스권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안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이나 뭐 AI 데이터 센터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서 여전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HBM 그리고 AI 가속기 향이라던가 그리고 엔비디아 향, 뭐 TSMC 향 이렇게 좀 그 AI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에 한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뭐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더 많아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 좀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이었었는데 이제 4월 달쯤 되면은 그 공장 새롭게 증설한 라인이 이제 새롭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하량이 늘어날 거고 지금 이제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캐파 확장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단에 대한 100%뭐 신뢰 이런 것들보다는 역시나 좀 추세를 계속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전만큼의 어떤 탄력적인 좀 그런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시장의 기대감도 그만큼 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5,000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10배가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이니만큼 그만큼의 어떤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은 필요하네요. 그리고 돌파해야 하는 앞전의 자리들, 저항 라인들도 있습니다. 45,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력은 있겠지만 조금 더 가기 위해서는 뚫어야 할 난관도 있다라는 점 투자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서요. 저희 오늘 지주사 얘기 오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SK 쪽 필두로 한번 보겠습니다. 뭘 봐도 괜찮은 쇼핑지인지 지금 지주사만 되면 다 가니까 고민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미 정태근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네네. 두산은 뭐 이미 두산전자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있고 그죠? 그리고 HD 현대 그리고 한화
너무 잘 가고 있는 삼각 트라이앵글인데요. 이제 그쪽이 아니더라도 다 가니까요. 네네. 지금은 뭐 묻지마 매수도 통용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아, 보시는 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증시 부양치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현상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좀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이제 작년이죠. 밸류업 지수 만들 때 그렇게 만들게 되면서 금융주한지 이게 상당히 강한 네네.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거 데자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그때 돌아서 지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그냥 만들어 놓고 끝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약을 만들어 놓고 끝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밸류업 지수 만들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증시를 부양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증시를 부양한다면 결국 그 주가 상승이겠죠. 이런 것들이란지 아니면은 주주 환원이란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됐던 것이 뭐냐면 과거에도 뭐 한국판 다우지수를 만들면서 K탑 30지수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거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니까 공약이 공약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거는 추후의 일인데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 지수는 전부 다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유일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묻지마 했던 자사주 상장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CJ가 지금 가야 되는데 CJ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CJ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장사들 있잖아요. CJ 제일당, CJ CGV 대한통운 다 돈 못 벌어요. 다 돈 못 버는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비상장사 회사들 있잖아요. 올리브영, 네. 푸드빌. 그 회사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시 부양세 관련돼 가지고 묻지마 상장을 막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CJ가 분명히 올리브영을 상장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CJ 주가 가야 정상인데 CJ 주가가 또 안 가는 건 또 아이러니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셀트리온. 그 셀트리온이 주가가 되게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가냐면은 이것도 지배구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23년도 하반기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23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 셀트리온 제약을 또 흡수 합병하고 그러면서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건 만구 제 생각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에 합병이 막혔어요. 이유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높은 셀트리온이 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막혔었는데 이번에 무상증자 했잖아요. 0.4주. 이거 제가 볼 땐 주주 환원이라기보다는 셀트리온의 주가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할 때 주주 반대를 막으려면 두 회사 가치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를 올리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가치를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본다는 셀트리온을 떨어뜨리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주가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올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 홀딩스 중간 지주회사를 또 상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주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되는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건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히게 되면 셀트리온도 그 이슈로 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길어졌는데 정리해보자면은 어쨌든 지금은 이 지주사 개편 자체가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이슈가 돼서 이게 바람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 편승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이에 후보군이 될 만한 것들이 또 이제 뭐 CJ 같은 것들, 셀트리온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셀트리온까지 추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다. 네네. 네, 정리가 되고 지금은 올라타서 봐도 괜찮다. 네네네.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미 주식시장은 누군가 당선이 된 분위기를 보고 있다. 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주사는 선반영인 거 아닌가 따라붙기가 겁이 난다라고 하시는 의견 또한 있네요. 이준 대표님 답변 주신다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다음 주가 대선
본 투표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해서 최근에 뭐 증권주들도 그렇고 금융주들도 그렇고 지주사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의 어떤 지주사들의 상승의 어떤 이 흐름은 좀 지주사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성 상승이 좀 짙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테마성 상승으로 붙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열의 상황은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좀 주신 대로 만약에 다음 주 대선이 이제 좀 그 일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지주사라던가 금융사, 증권사 이런 어떤 이 모멘텀 자체, 증시 부양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세론이나 그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뭐 SK보다 이제 그 지주사들 중에서도 그 지주사만으로서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CJ처럼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코오롱이라던가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지금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사나 증권사 이런 것들 다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주사도 ETF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사라던가 증권사도 다 ETF가 있기 때문에 ETF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ETF 좀 구성 종목 보고 있는데 뭐 한화가 없다거나 뭐 약간 하나하나씩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서 상품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다각화되어 있는 쪽 한번 보자라는 의견으로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여력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정말 공약에 대한 현실화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테니 대선 이후에도 저희가 또 시세가 급변할 경우에는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좀만 코멘트 첨부하면은 받을게요. 그 진짜 대선 끝나고 나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삼성전자도 지주사 얘기 나올 거예요. 과거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전자 한번 이제 지주사 전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움직이면서 지주가 같이 갔어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정책 공약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지주사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조심스럽지만은 지수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네. 삼성전자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 유입과 함께 지금 대형주 장세로 들어가려나 물음표인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의 움직임까지 같이 방향성 탐색해 볼 수 있다 언급 주셨네요. 일단 긍정적이네요. 흐름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2차 전지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 구간인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대형주 장세가 가려면 지수 전반적으로 힘이 있다라는 거고 네네. 지수를 추종하는 쪽은 사실상 뭐 LG 엔솔도 그렇지만 에코프로와 같은 코스닥 그렇죠. 쪽까지 같이 본다면 2차 전지를 빼놓고 지수 얘기를 네.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공매도의 일환이다, 그런 쇼커버의 일환이다라는 얘기도 줄곧 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활용 구간으로서 보세요? 일단 쇼커버라면은 길게는 못 갈 겁니다. 네. 결국 쇼커버도 이제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기술 반대로 끝이 날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앞에 다른 지수사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그동안 지수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 증시 부양이라든지 이런 지배구조 개편 이 이슈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2차 전지는 지금 이 지수사처럼 어떤 반전 모멘텀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글쎄요. 반등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 요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액공제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니까 그냥 논의를 하고요. 그럼 어차피 궁극적인 측면에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제한시키고 결국 중요한 건 수요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수요가 좋아질 만한 연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한번 잘 보자고요.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가 1,70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아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1,100만 대를 팔았어요. 비아디? 그렇죠. 비아디를 포함한 전기차를 팔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 업체들은 우리나라 기업가 안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LF 배터리 뭐 장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됐던 뭐 우리나라가 됐던 미국 기업들이 저가형 모델을 만들게 되면서 판매량을 중국 업체들이 뒤집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 시장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만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전에 제가 1,700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1,700만 대 중에서 미국 시장은 180만 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업체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거의 전만 상황이고 유럽은 현재 중국한테 뺏긴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도대체 언제 가나 왜 이 2차 전지만 안 가나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전이 될 만한 모멘텀이 2차 전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수급적인 네네. 단기 움직임 정도라도 그냥 이거 말고 그럴 거면 다른 섹터 하겠다라는 의미시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상 에코프로는 부정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주가상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톤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 기류들이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지금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인 어떤 좀 뷰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수급적으로 혹은 뭐 기술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숫자로 확인이 된다거나 둘 중 하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가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전저점을 좀 지켜준다.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기술적으로는 잡을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숫자가 확인이 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의견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도 숫자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탄산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던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2분기까지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해도 지금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섣부르게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아껴주셨는데 뒤에 또 뭔가 반응이 나왔을 때 추가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여쭤봐야겠습니다. 부정과 관망 지금은 좀 거리두기가 느껴지네요. 아무리 쇼커버 얘기가 나올지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제약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저희는 계속한 집중이 필요한 걸까요? 조정 시 매수는 늘 지금도 통했던 것인지. 정태근 이사님.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어제 오늘 움직이잖아요. 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선이 될 거고 그러면 6월부터는 새로운 국면이고 월이 바뀌면 새로운 주도 섹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근거가 명확하니 괜찮나요? 아니면 네. 물러나야 되나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한국조선해양만 유독 7% 강한 이유가 맞아요. 뭘까요? 지금 다른 조선주는 2%밖에 안 되잖아요. 왜일까요? 뭘까요? 중간 지주사. 중간 지주. 지주사. 지주. 네.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상승한 이유는 제가 볼 땐 그거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뭐 중국 쪽에 뭐 중국 회피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이유라면 다른 조선주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한국조선해양만 유독 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주주사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HD 현대 아래 보게 되면 조선 관련된 중간 지주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네, 맞아요. 다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이유라고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선주가 꺾여도 얘는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주사 이슈가 좀 더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뭐 결론만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주사 이슈가 좀 더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오늘이 또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황과는 별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조선향도 어쨌든 지주사는 지주사니까 지주사 이슈 때문에 가는 거라면은 아마 오늘의 자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만 원 전후로 계속해서 행보였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탈출하는 31만 원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수,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 이슈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거라면은 오늘이 어찌 보면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조선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조선주가 오늘 반응한 이유가 다 같다라면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유, 상승폭도 다르고 저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별개로 적어도 오늘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조선주까지 조금 더 통통한 흐름이 나왔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네네. 오늘은 지주사 성격으로서 같이 묻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이다 봐주셨고, 자, 조선주로 본다면 어때요, 이지연 대표님? 네, 네. 지금 아마 많이들 어제부터 좀 고민을 예. 하셨던 부분이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그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화장품 이런 기존에 잘 갔던 업종들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바닥권에 있던 반도체, 2차 전지 이쪽들로 좀 흘러 들어갈 것이냐, 그거에서 아마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주도주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던 조방원 이쪽이 잘 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확고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한국의 이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그런 산업들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이었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의 이런 어떤 흐름들을 뺏기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HD 현대조선해양을 좀 따라잡아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부터 그 종목마다 다 기술적인 어떤 특징을 보이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는데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이격도를 만약에 벌렸다라고 하면은 그 이격을 좀 줄이는 구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보시면은 뭐 61선이라던가 이 정도의 이격을 좀 많이 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봤을 때 이렇게 이격을 많이 벌려놓으면은 항상 줄이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좀 노려보시고 그럴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조급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조금 네.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보유자분들은 계속 끌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조선, 방산 여전히 조정 시에는 든든하게 챙겨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지금 급하게 갈 필요 없다라는 의견 하에서 관망 의견이니까요. 챙겨보시죠. 지주가 묶여있다라는 점까지 추가 코멘트 들어봤고요. 오늘 마감 스포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